자, 대부분 후회합니다. 집 산 걸 주변에 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어떤 분한테 이제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지인인데 회사에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고생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집 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적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분이 있길래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저 오늘 계약금 쐈어요. 축하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제3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줘요. 뭐 집 사서 축하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고생해서 마음고생하고 되게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막 손을 막 덜덜덜 떨면서 계약서도 쓰고 막 가계약금 보내고 막 진짜 계약금 막 몇천, 뭐 몇억을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축하받고 싶어. 나의 고생과 나의 힘듦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축하받고 싶은데 이거를 인터넷에는 말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제 주변에 있던 뭐 그런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축하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 그래서 제가 겪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화 주제 중에 3대 금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 너 무슨 색깔이야? 이거 있죠?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 너 뭐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뭐 샀어? 너 뭐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나눠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5가지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질투형이 대부분 좀 많아요. 뭐냐면, 야, 너 돈 많나 보다. 야, 내가 너 저번에 밥 사줬는데 그거 괜히 사줬네. 라고 하면서, 야, 앞으로 술은 네가 사라. 뭐 본인이 나한테 뭘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집을 샀는데 왜 본인이 술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 너 돈 많다. 너는 몰랐네 너. 야, 그렇게 돈 많은 줄 몰랐어. 야, 내가 저번에 스타벅스 산 거 기억하지? 아, 근데 괜히 샀네. 막 이런 얘기들 막 계속해. 한 번 하면 웃기는데 이걸 계속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해요. 오늘 커피 한 번 사.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네, 제가 왜 사야 됩니까? 너 집도 샀다며. 커피 사. 뭐 이러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견형이 있습니다. 의견형. 그 돈이면은 그거를 사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생각보다 세상엔 부동산 전문가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6억으로 제가 뭘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야, 그 돈이면은, 야, 저걸 샀어야 되는데. 다 적어자. 그걸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제가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A가 저렇고 B가 저래가지고, 저는 이제 A를 샀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B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해. 한 번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계속해. 유도형이 있습니다. 유도형. 뭐냐면, 이게 후회를 유도시키는 거야. 있어요. 진짜 있어. 없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 집 샀어?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지. 아이고, 그 대선 지나고, 아이고, 야, 그 DSR 3단계, 아이고, 그걸 했어야 돼. 아이고, 참. 이렇게 하고 가. 그러면 샀는데, 뭔가 집을 사서, 나도 막 마음 되게 고생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하면서 벌벌 떨고 샀는데, DSR 3단계 뭐지? 내가 몰라. 그럼 이제 알아봐. 그럼 막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딱 치니까 7월부터 집값 폭락합니다. 막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럼 뭐지? 들어갔더니 DSR 3단계 시작한다는 거야. 몰랐어. 큰일 났다. 제가 그래서 집을 사고 2주 뒤에 집 팔겠다고 하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2주 만에 집을 팔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깊게 들어가니까 결국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주변에 누구 하나 잘 샀다고 말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야, 왜 샀어? 잘못 샀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주 만에 사고 바로 팔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 자, 질문형도 있습니다. 이분은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평수부터 대출까지, 명의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어떻게 할 건지, 출구 전략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지 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주변에서 집 샀다고 하면은, 그걸 따라 사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산 건지가 궁금해서, 그리고 무슨 투자 그 전략으로 산 건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평수는 얼마고? 야, 어떻게 샀어? 사다가 뭐 대출 요즘 뭐 이자가 몇 %야? 뭐 너네 뭐 실수령 얼마 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물어봐. 그러면은 이거 솔직히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막 물어보는 거죠. 아이, 그래 좀 알려줘 하면서 뭐 어디 샀어? 그 옆에 단지는 왜 안 샀어?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 먹는 것도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죠. 소문형도 있습니다. 소문형이 뭐냐면, 거기 내가 그거 잘하는 동네인데, 거기가 그, 요번에 그거 있잖아. 그 지하철 그거 좀 연기됐잖아. 하면서, 그거 좀 별로였는데. 나한테 물어보고 사지. 뭘 물어보고 사.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샀다고 하면은 거기에 안 좋은 소문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도와주는 걸 수도 있죠. 어찌 보면 도와주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나한테 물어보고 사지. 그 계약금 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라가지고 못 물어보고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것과 그다음 인간관계라는 게 나는 그냥 집 샀다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집이라는 게 그리고 종교라는 거, 정치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3대 금기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 지금 여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내 상황이나 내 계획이 당장 집을 살 어떤 형편이나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안 사거나 못 사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조금 그 본의 아니게 상대를 공격하는 거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가까운 사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무의식적인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형이 대학교를 잘 갔어. 그러면 둘째는 대학교를 잘 갈 걸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 근데 형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건데 둘째는 형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나도 좋은 대학 가겠지라는 무의식적인 동질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뭐 이런 거예요. 뭐 형제라든지 뭐 자매라든지 이러면은 누가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약간 막연한 그냥 동질감을 느끼는데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그냥 얘랑 나랑은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게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이 쉽사리 이게 좋은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상대인 거고 나는 나대로 그냥 각자 사는 거고 각자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 사람이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얘랑 나는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벌어져. 우리 둘이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한 명은 갑자기 외제차를 사고 한 명은 차가 없어. 그러면은 야, 차 사서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축하가 잘 안 나와요. 그거 대출 받아서 이거 사면 안 되잖아. 야, 너 왜 샀어 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학창시절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 같이 놀잖아요. 특히 이제 독서실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 독서실 같이 다녀가지고 11시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같이 그 독서실 다니다가 오늘 좀 공부하기 싫다 해서 막 같이 놀아. 같이 막 그냥 뭐 6시부터 막 노래방 가고 막 합니다. 시험 기간 직전이라 뭐 스트레스 풀자고 막 놀아. 그런데 시험은 잘 봐. 나는 망치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공부 잘하는 친구 있는데 얘가 나보다 또 더 똑똑해. 그리고 더 기본기도 탄탄해. 근데 뭔가 같이 놀고 같이 독서실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둘이서 같이 놀아도 점수가 똑같겠지라는 그 착각. 근데 이거는 딱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아는 거죠. 얘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시간을 많이 같이 공유하면은 자연스럽게 동질감을 느끼는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관계는 누구냐면 친구나 지인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라거나 무슨 친구, 특히 이제 오랜 시간 같이 보내는 뭐 동호회 회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도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말해서 좋은 케이스를 저는 많이 못 봤고요. 꼭 칭찬을 받더라도 이분들한테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 부모님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가족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뭐하러 내 주변 사람한테 이걸 얘기를 해서 칭찬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그 동네에 안 살아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 나가신 분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나는 그냥 무심코 저 집 샀어요. 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저 힘들었어요. 저 좀 축하해 주세요라고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계속 참으면 되냐? 그걸 또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꼭 말을 하고 싶다면은 부모님 정도도 괜찮을 수 있는데 부모님들 중에도 생각보다 자식이 집 샀다고 하면은 아까 그 주변 인물 5-5가지 유형 있죠. 글로 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꼭 가족이라고 해서 나한테 무조건적인 응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도 되게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게 제일 좋냐? 확실히 부자인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한 2-3배, 4배 이상 부자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말해도 뭐 별 타격을 안 받기 때문에 어이 축하한다. 오히려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한 1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부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장님이 어우 김대리 아주 축하해. 잘 샀어. 고생 많았겠다. 하면서 막 되게 칭찬해줘. 그러면은 기분이라도 좋은데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 뭐 옆에 있는 뭐 과장님이 아직 뭐 집이 없으셔. 그러면은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당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있지만 그분도 그 지역이 어쨌든 좋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김대리 왜? 저 이번에 거기 뭐 7단지 있잖아요. 제가 그 7단지 25평 샀습니다. 아, 그래? 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이웃사촌이네? 허허허 하면서 야, 거기 앞에 무슨 통닭 있거든? 야, 거기 통닭 거기 앞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맥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그때 한번 쏘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막 허허허허 하면서 막 칭찬해줘. 축하해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왜? 그분은 33평에 살고 나는 25평이니까. 근데 그분이 25평에 사는데 내가 33평 사면 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더 부자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좀 경험을 해본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이나 집단에서는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좀 받아줍니다. 근데 싸해질 때 있어. 왜냐면 이제 투자 유경험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9억짜리,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와가지고 저 이번에 잠실 샀습니다. 근데 나이가 비슷해. 그러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싸해집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이제 교집합이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말할 데가 없다. 회사 다닐 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제가 말을 해서 이걸 알려진 게 아니라 세금 고지서를 제가 이제 회사에 뒀다가 그 세금 고지서를 이제 일할 때 그 상사분이 봐가지고 반대로 이제 커밍아웃을 당한 거였죠. 저는 이제 입을 꾹 닫고 이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 세금 고지서들이 막 많이 오잖아요. 전 다주택자였으니까 수십 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도 모르게 모아놓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상사분이 뭐야 이거 뭔 고지서야 하고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제 보신 거죠. 근데 이게 막 너무 많으니까 젊은 친구니까 그때 제가 뭐 사원 주임이었으니까 야 네가 어떻게 집이 이렇게 많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이 이제 쉽지 않아졌죠.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되니까 특히 회사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너는 쓸데없이 딴짓하냐 이런 얘기도 이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 너 뭐 돈 많은데 뭐 진급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와전되기 시작해요. 와전되면은 이제 뭐 한 2다리만 건너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가 사실은 핵심이요. 왜 그럴까? 나도 이거를 집을 샀잖아요. 그럼 집을 사는 순간 내 모든 레버리지와 모든 투자금을 다 더해서 사기 때문에 내 이제 관심이 부동산에 꽉 쏠리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을 샀으니까 이 집값이 어떻게 될지, 뭐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할 곳이 없어요. 대부분 내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뭐 빨리 샀을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직장에 대부분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말할 곳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랑 그냥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직장 동료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거나
뭐 지인이거나 뭐 이러잖아요. 뭐 거래처 사장님한테 말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막 극에 달하는 순간 주변에서 툭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서 야, 집 좀 사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과장님 사실 말이죠. 제가 최근에 집을 샀거든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썰을 풀어. 그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걱정도 좀 나누고 싶고 막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뭐 이제 뭐 부장님이 김대리 뭐 알짜라며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왜 부장님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막 돌고 돌아가지고 김대리가 28살에 강남에 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와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회복 못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남한테 절대 자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인스타에라도 올리시겠죠? 인스타도 올리고 뭐 차키도 막 찍고 막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자랑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 돈을 썼다는 거를 남한테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사회 분위기란 말이죠. 자, 근데 차보다도 몇 배 비싸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몇십 배 비싼 경우도 삽니다. 그런 비싼 집을 샀는데 남한테 말 안 한다? 쉽지 않다. 거기다가 실거주를 했다. 근데 신축이다. 청약 당첨됐다. 근데 말 안 한다? 이거는 엄청난 인내심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그 상대한테는 공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근데 나랑 똑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걸 했다고 하니까 이제 축하보다는 좀 미움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선책인데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 보세요. 여기 좀 다크서클 심하죠? 어이구 심하네. 왜 그래 김대리? 제가 집을 사고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팔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뭐 대출 때문에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죽는 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걱정인데 저 부장님 좀 고견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채팅에 올라왔는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안 하고 그냥 한번 지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집값이 오를 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아마 겪으실 텐데 못 참고 입이 막 그냥 근질근질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해야 왜 그래? 왜 그래 김대리? 뭐야? 제가 사실 6개월 전에 집을 샀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6개월 전에 집을 샀는데요. 그게 지금 6천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완전 공격하는 거죠, 상대를. 뭐지 이 자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멘트가 뭐죠? 김 과장님, 제가 그때 같이 사자고 했었잖아요. 이 멘트 하면 끝이야, 끝. 그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김 과장님, 그때 제가 사자고 했던 그 레미안 그거 있죠? 그 6천 올랐어요, 6천. 이런 애 꼭 있어. 조심하세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이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듣냐? 김대리,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며? 좋겠다? 회사 언제 그만둬? 이런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뒤늦게 들어도 이미 늦었다. 이직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는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공격을 받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에는 당연히 반격으로 대응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SNS가 인간관계를 망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SNS에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을 하는 순간 상대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나한테 약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악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또 뭔가를 또 올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 또 나는 좀 공격을 받는 거죠. 서로 힘든 거를 올리는 게 SNS가 아니잖아요. 서로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자랑거리만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격들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비를 안 하고 돈을 안 쓰고 여행을 안 가면 남한테 지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막 걱정해주고, 야, 너 요즘에 뭐 인스타 뭐 피드가 없던데 너 요즘 뭐 힘들어? 이런 얘기 한마디 들어도 그게 막 되게 마음에 막 비수로 꽂히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자는 외로움이라는 세금을 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투자자라는 것 자체가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하면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져주시는데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금은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외롭지 않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나마 덜 외로우려고 투자를 하는 분들끼리도 모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자 하는 길에서 외롭지 않을 방법은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잃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추억이나 행복, 어떤 인간관계, 뭐 재미 같은 걸 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학창 시절부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었다라는 거를 좋게만 보지 마시고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를 남한테 자랑하는 순간 무언가를 잃게 될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시기심을 뭐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얘기가 뭐 우스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제가 체득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그거 못 참고 과장님 제가 6개월 전에 집을 샀는데요. 이거를 또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소수의 몇 명이라도 좀 살리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지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집 샀다고 주변에 말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이거 댓글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투자하기 전에 부정적인 사람부터 멀리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좀 주변 사람들의 약간 인간관계를 약간 좀 거리두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 대부분 후회합니다. 주변에 집 샀다 말하지 않는 이유. 라는 영상이 지금 뭐 조회수가 막 하루 만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동산을 산 거를 축하해 주세요라고 주변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반응이 안 와요. 대부분 다 왜 샀냐, 그거 사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물어보고 샀어야지, 야 그거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걱정해 주는 거 반, 약간 나를 어떻게든 좀 잘못 샀다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설득하는 거 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 올리니까 여기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다고. 나는 그냥 집 사가지고 저 좀 축하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친구랑 손절했어요. 부장님이 저를 갑자기 갈굽니다. 저 갑자기 고가를 안 좋게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일어나는지 충분히 알고 있죠. 주변 사람들하고 갑자기 멀어진다. 자, 이게 재테크 채널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들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뭔가 미래를 좀 바꿔보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아끼고 모아가지고 뭐 투자도 해서 돈도 좀 불어나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돈으로 좀 풍족하게 살고 싶고 현재는 좀 고생해도 참고 인내하면 미래 더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보단 뭐라도 좀 해봐야지. 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좀 열심히 살고 뭔가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뭔가 내가 한 거를 뭔가 좀 뭐라고 하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그 실망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세상을 좀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이게 강해지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뭘 바꿔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내 인생에 만족한다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불만족을 하든 만족을 하든 내 걸 뭔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대부분은 그냥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불만은 많아. 막 욕도 해. 내 인생 뭐 이꾸라지고 뭐 회사가 뭐 불만이고 막 그래. 그러면 나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회사 나가는 것도 싫어. 회사가 불만이 많지만 나가긴 싫고 그렇다고 회사 상사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뭐 내가 나가서 창업해서 돈 많이 벌면 좋은데 창업하는 건 또 무섭고 막 이런 복잡스러운 마음인 거죠. 이런 걸로 많이 싸웁니다. 그 저축을 좀 하세요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아니 뭐하러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친구 사이에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야.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고 나중에 만나니까 영식아, 너 좀 돈 좀 모아라. 너 돈 모아서 저 집도 사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뭐 코인을 하든지 너도 좀 투자를 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또 맞은편에 앉은 친구는 넌 뭐 그렇게 사냐. 옷도 좀 사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야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너 맨날 뭐 그냥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면은 너 나중에 후회한다. 하고 서로 싸워. 근데 아마 이 둘은 서로 평생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좀 바꾸려고 실제 시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시도하는 사람의 비율은 뭐 이거는 뭐 통계는 없지만 대략 10%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10명이 있어. 그럼 이 10명 중에 뭔가 좀 막 뭐 투자도 하고 뭐 인생도 바꾸고 뭐 노력도 하고 뭐 자격증 따고 뭐 이게 이직하려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고 나머지 한 8, 9명은 대부분 그냥 좀 막 짜증난다 하는데 딱히 뭘 바꾸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막 집 사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좀 아끼고 뭘 하잖아요. 막 그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막 참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1억 모으고 막 2억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출도 왕창 받고 막 집 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10%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대다수는 나머지 90%. 자, 존 카치오포라고 이 시카고대에서 이제 심리학 관련된 그 유명한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인데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에 즉각 반응하도록 뇌가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보다도 부정적인 정보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 훨씬 뇌가 빨리 반응하고요. 그 뇌 반응이 더 오래 가고 기억도 오래 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을 계속 머릿속에 막 떠올리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겁나고 걱정되고 약간 공포감이랑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뭐 열매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매달린 게 있어가지고 이 원시 인간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이제 사냥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열매, 사과를 보고 사과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막 뛰어가서 막 간 원시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막 뛰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과 나무 밑에 표범이 하나 서 있었던 거야. 숨어 있었던 거죠. 사과 딱 따자마자 죽었다. 라고 생각하겠죠. 긍정적으로 뭔가를 목표지향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만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유전자 DNA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제거를 당하면서 열매가 보이는 것보다 밑에 표범이 있는 거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거, 충동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조심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 사람들이 인류를 번성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당연한 이유겠죠.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의 2배에서 2.5배 정도 더 큰 심적 충격을 받는다. 이건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알죠? 돈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충격적이잖아요. 잃고 나면은 손절을 못 하잖아요. 벌면 바로바로 익절하거든요. 손실에 대한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손해를 보거나 뭔가 부정적인 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내 몸에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이 몸에 박혀 있습니다. 이 뇌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지만 긍정 마인드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만 겨우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딱히 이런 노력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나 집 샀어 축하해줘라고 얘기하면은 친구도 축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먼저 되는 거야.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아유, 야,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라던데. 왜냐면 부정적인 게 더 익숙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선물로 숏을 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숏을 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다수의 투자는 롱이죠.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는 좀 나빠도 미래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국의 경제가 나빠질 거야. 그렇지만 이 동네는 좋아질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굳이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투자라는 걸
잘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인위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야 되는 게 긍정 마인드다. 근데 이 긍정 마인드를 갖는 게 워낙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말리고 뭐라고 하고 내가 뭔가 실패해가지고 나도 기분 나쁜데 이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 라고 비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내 인생의 마무리 그 결과, 미래가 바뀌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결국에 내가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오늘 먹고 내일 모레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것처럼 내가 오늘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는지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쌓이고 모이면 내 1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내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바뀔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무언가 인풋을 받잖아요. 일을 하든 뭘 하든 누군가 사람한테 뭔가 인풋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쌓인 것들이 내 사고방식을 계속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되게 닮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부모님한테 내가 어떤 피드백들을 계속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부모님의 행동을 내가 나이 먹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 오랜 기간 어떤 그 똑같은 그 정보들을 계속 받게 되면은 나도 그렇게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망하면 어떡하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네가 뭘 믿고 그걸 하냐. 제가 회사 나간다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나가지 마라. 나가면 큰일 난다. 나가면 망한다. 너 그러다 큰일 날라고 그런다. 너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 나가라는 거냐. 뭐 언제 하라는 거냐 하면은 그건 또 좀 답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면 또 그건 또 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계속 뭔가 말리려고 하고 뭔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많아야 의도적인 훈련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의도적인 훈련이 옛날엔 진짜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고 해가지고 뭐 직접적인 교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풋을 넣기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제가 옛날에 투자할 때도 저는 뭐 책 보고 뭐 이랬죠.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책 좀 보고 뭐 뉴스 기사 보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현실 세계에서요 보면은 투자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면은 투자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투자에 부정적이세요. 그리고 투자에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소액 투자합니다. 소액 투자. 뭐 100만 원, 뭐 많이 하면 뭐 1000만 원. 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좀 진짜 좀 크게 해요라고 말하면 뭐 한 5천 정도 투자합니다. 그것도 뭐 코인, 뭐 주식 조금 뭐 이런 정도 하시지 대부분 뭐 전 재산을 막 어디 막 투자해가지고 막 굴리고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변에 다주택자 보셨어요? 없어요. 주변에 보면 다주택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에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조금 재미삼아 하는 거 정도 아니면은 그냥 내 살집 하나 마련하는 정도. 그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뭔가 투자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자, 나를 말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럼 화를 내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오히려 안도를 합니다. 이게 그분들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원래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작동 원리라는 거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 샀다고 하면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주지라고 속상하신 분이 내 친구가 갑자기 반포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때 또 화내. 내가 나랑 같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같이 놀던 내 여자인 친구 애가 나도 여자고 둘 다 여자애인데 나는 결혼을 그냥 뭐 평범한 회사원이랑 했는데 얘는 뭐 별것도 없는 애가 갑자기 뭐 부잣집에 시집 갔대. 그럼 엄청 미워.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한테는 좀 불만이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또 그런 경우를 하는 일도 많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인데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좀 헷갈려요.
뭐냐면 나도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고 나도 걱정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투자든 뭐 무슨 뭐 창업이든 아니면 공부든 뭐 자격증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뭔가를 내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를 할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야, 네가 실패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말려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막 되게 애매한 마음이 막 듭니다. 자, 거기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널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 지금 10년 지기 친구다. 야, 내가 너를 지금 안 지가 15년이야. 내가 너를 몰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러다 망해. 특히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뭐 친지, 지인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아니, 진짜로 망하러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종교나 뭐 다단계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제가 지금 이 말하는 논리를 그대로 그 종교나 다단계에서도 써요. 너는 지금 좋은 길로 가는 거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를 지금 막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단계로 오세요. 자, 우리 종교를 믿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뉘앙스로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 되러 가는 거를 시샘해서 나를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복잡스럽단 말이죠. 자, 저는 과거에 이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내가 뭐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것도 그런 목표 중에 하나였지만 그냥 심플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 처해 있는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환경에서 딱 봤을 때 이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나?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회사를 7년을 다녔는데 회사를 7년 차에 그만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당연히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투자도 계속 하면서 빨리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대로 살아도 괜찮나? 근데 아닌 것 같아. 근데 나가려고 하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는 것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아니면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 얼마까지 더 해도 괜찮을까? 언제는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그 시기가 있었던 거죠. 요즘에 대기업 정리해고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대기업 회사를 다닌 입장으로 저도 많이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나도 이제 정리해고 대상자 이미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대상자가 될 확률도 높을 텐데 이럴 때 만약에 재산이라도 좀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옛날에 회사 나올 때도 한 회사를 10몇 년 다니신 분인데 재산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이제 막 크고 있어가지고 돈 나갈 땐 너무 많은데 회사에서 막 권고사직을 하면 그분이 막 펑펑 우는 걸 제가 막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요. 과거의 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선택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도했다가 망하면 책임질 거냐. 괜히 뭐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뭐 부추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는 잘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잘 되지 못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옆에서 말리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도했다 망하면 뭐 책임질 거야? 뭐 샀다가 뭐 빠지면 책임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망할 게 걱정되면은 현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바꾸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시도했다가 망할까 걱정되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망할까봐 안 하면 이대로 사는 건데 이대로 살면 괜찮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계속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이대로 살긴 싫어. 근데 망할까 걱정되는 게 너무 커. 그러면 그냥 계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망할까 걱정이 너무 커. 그렇지만 이대로 사는 건 싫어. 하면은 망할 각오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책임을 남한테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을 각오로 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면 됩니다. 망할까봐 걱정되면 그 걱정할 시간에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능 잘못 해가지고 망할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걱정할 시간에 그냥 문제를 하나 더 풀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것처럼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고 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죽을 각오로 해도 운때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해도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서 될까 말까 고민하는데 시간을 쏟을 그럴 여력이 없다. 실패했을 때 감수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바뀔 삶의 변화도 있겠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무서운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를 못 벗어나요. 여기를 다 못 벗어나고 이런 걸 찾아요. 절대 망하지는 않으면서 확실히 성공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사자마자 바로 오를 수는 없나요? 제가 최저점에 사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처는 없을까요? 라는 거를 찾죠. 앞에 그 단계를 안 해요. 고민을 안 합니다. 잃을 거에 대한 각오를 하지 않아요. 망할 거에 대한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망하지 않으면서 성공할 방법만 찾습니다. 그러면 예언가나 무당을 찾게 되고요. 엄청난 수익률인데 위험이 없대. 이런 거를 찾게 되고요. 그냥 무위험, 원금 보장, 엄청 대박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죠. 부자라는 건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부자가 절대적인 값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성공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할 이유가 있냐? 라는 거는 본인 마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투자가 성공하냐 마냐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여서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 뭔가 해볼래. 나 뭔가 바꿔볼래 하면은 주변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를. 그게 투자를 성공하든 말든 1단계예요. 1단계.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거리를 좀 두고 그 다음에 죽어라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거리 두기만 하면 투자에 성공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나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 깎고 공부하면 잘 될 줄 알아. 그런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또 잘하는 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잘하는 건 다른 게 있는데 우선 이 방해하는 사람부터 멀리 하라. 근데 대부분요. 이 거리 두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거리 두기가 안 되니까 시작하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리 두기를 못하면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거리 두기 하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자, 내 인생은 결국에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해도 망해도 내 인생인 거죠. 그리고 잘 되면 내가 그 잘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망하면 망한 그 인생을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반대로 남이 날 걱정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여기에 또 어김없이 또 나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주변의 걱정을 좀 극복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어떻게 할지 0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을 보려면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잃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창업을 할 거면 망할 각오를 해야 되고 회사를 나가면은 백수가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작용과 반작용 없이 나는 무조건 성공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에 가깝고요. 그거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 내 인생은 오히려 더 꼬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감수하고 그 감수한 위험을 극복했을 때 결국에 그 과실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의 돈 자랑에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누가 돈 벌었다 하면은 축하해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돈 벌었다고 하면은 이제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돈 자랑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누가 좀 돈 벌었다 연예인이 건물 샀다 아니면 연예인이 비싼 집을 샀다 하면은 그 밑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내가 제 옛날부터 싫어했다.
뭐 연예인이 뭐라고 저렇게 돈 벌어도 되냐 하면서 막 누가 뭔가 돈 벌었다는 얘기를 사실 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기사가 나온 건데 기자가 쓴 건데도 불구하고 막 그 사람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돈 번 거 자체가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그 자연스럽게 그 비교가 시작되는 게 사실은 그 불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연예인을 볼 때는 그냥 연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돈이 저렇게 많네? 나는 적은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도 나는 그냥 우리 사촌이어서 설날하고 명절 때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집을 샀대, 땅을 샀대 하는 순간 야,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넌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비교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게 기분이 나쁘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서 점점 친구 만나기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듣고 또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과거에 정말 친했던 친구들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만나기가 힘든 경우도 생기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뭐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친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관심사라는 게 어느 정도 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혼은 미혼끼리 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혼은 기혼끼리들 막 얘기들 많이 합니다. 미혼이 예를 들어 기혼자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기혼자들 다 애기 얘기하고 뭐 우리 애가 뭐 아팠어요. 우리 애 지금 이번에 학원 갔어요. 이번에 한글 뗐어요. 뭐 이러고 있는데 미혼인 사람 달랑 혼자 있어봐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또 반대로 미혼들이 막 모여 있는데 기혼자가 거기 가봐야 또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관심사가 다르고 공통점이 달라지면은 사실 할 말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옛날엔 또 친했다가도 각자의 또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또 직장이 다르고 하면은 또 고민도 또 달라져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우리 참 친했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삶과 뭐 직업과 직장, 지역,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가면은 계속 꾸준히 친해지는데 그게 아니면은 어느 순간 한 명씩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친구들을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대부분 뭐 여자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추억 얘기 하다가 어느 순간 쓱 이제 코인 얘기 가고 주식 얘기 가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돈 버는 거는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얘기, 뭐 너는 뭐 코인 하니, 주식 하니, 부동산 얘기 하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돈 벌었다 하면서 이제 자랑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왜 돈 자랑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할 얘기가 많지 않다. 관심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절대평가고 불행은 상대평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절대평가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 인생이 상대평가야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점점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비교는 불행을 부르고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하루 세 끼 잘 밥을 먹고 산다. 잠도 잘 잔다. 뭐 아픈 데가 없다. 우리 애도 잘 크고 있다.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야. 절대평가. 그러면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쟤보다 못할까? 우리 애는 뭐 지금 사교육을 얼마를 쓰고 있는데 어디를 왜 못 갈까? 뭐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내 옆집 쟤는 참 뭐 살이 다 빠졌는데 내 친구는 왜 이렇게 동안일까? 나는 왜 노안일까? 쟤는 머리가 안 빠졌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계속 인생이 점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돈 자랑도 결국에 상대평가를 이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친구, 나랑 같은 그냥 옆집 사람, 아니면 나랑 같은 그냥 나이대인 줄 알았는데 나랑 다른 길을 간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 난 되게 너를 가깝게 생각했는데 또 왜 이렇게 멀게 느껴져? 라고 하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랑이 듣기 싫은 거죠. 이 질투라는 개념인데 이 질투 뒤에 숨어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돈 자랑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돈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면은 결과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코인 사가지고 야, 2배 벌었다. 나 이번에 뭐 한 1억 먹었잖아.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성과를 말하잖아요. 과정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사가지고 언제 샀는데 그때 왜 샀고 이게 차트가 뭐였고 뭐 이래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내가 언제 사서
언제 얼마를 팔았고 얼마 먹었다. 나 지금 뭐 수익률 280%야. 보여줄까?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 자랑은 사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 그래서 자랑하고 싶으면은 사실 돈 번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나도 그걸 듣고 뭔가 배움을 얻는데 대부분은 돈 번 과정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성과가 났지롱 이러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럼 술이나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 듣는 사람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도 돈 자랑을 하는 상대도 말하기가 참 뭐래요. 왜냐면 이 돈 자랑을 하는 상대도 말하기가 참 뭐한 게 듣는 사람이 그 과정에 궁금함이 없어요. 대부분. 자 내가 코인 사가지고 돈 벌었어. 야 나 이번 주식 사 돈 벌었어. 하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야 그럼 이제 뭐 사야 되냐? 뭐 사야 돼? 야, 이거 사? 저거 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애들도 이 과정은 관심이 없어. 그냥 결과만 보는 거야. 야 네가 과정 다 판단해서 나한테 답을 줘. 그냥 내가 입 벌리고 있을 테니까 떠먹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95% 정도는 듣기 싫어하고요. 한 5% 정도는 종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종목에.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되냐고.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라는 것도 보면요. 항상 추격 매수 하다가 마지막에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가 왜 이렇게 다들 추격 매수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런 원인이나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좀 빨리 들어가고 대부분 과정보다는 이제 결과, 이 결론만 관심 있는 분들이 남들이 돈 번 거. 야, 내가 이렇게 사서 얼마 벌었어. 아, 그래? 그럼 그거 사서 얼마 벌어? 이러다가 마지막까지 쭉 들어가는 게 이게 추격 매수를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투자 원리가 뭔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어떻게 돈 벌었어가 아니고 야, 뭐 사면 되냐? 그래서 나 지금 뭐 하면 돼? 나 지금 1억 5천 있는데 뭐 해야 돼? 이거 사도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친구가 돈 자랑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돈 자랑하는 사람의 두 종류. 아니 어찌 보면 이제 한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돈 자랑하는 친구는요. 대부분 그 투자 원리를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올랐는지 그리고 이걸 왜 샀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뭘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왜 팔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려는지를 잘 설명을 못하고 보통은 그냥 뭐 했는데 이렇게 돈 벌었어. 뭐 누구 말 듣고 샀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쥐 잡는 격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돈 자랑을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듣고 흘리셔도 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소수의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딱히 자기 자랑은 안 했는데 옆에 친구가 자랑을 해주는 케이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냥 뭐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걔 중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론과 어떤 논리와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갭 투자를 할 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코인 투자할 땐 뭘 해야 되고 뭐 가치 투자를 할 땐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나름 막 이론과 그런 공식을 가지고 좀 제대로 공부해 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친구를 만약에 주변에 뒀다. 그러면은 그분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배울 게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이렇게 몇 명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 과정에 관심이 없는데 소수는 그걸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좀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다. 물론 뭐 제가 그때 이제 완전 초보자였기 때문에 뭐 제가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뭔가 기준과 뭔가 공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식을 그러면 저도 막 기꺼이 막 알려주는 거야. 왜? 입이 근질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은 되게 운이 좋은 건데 대다수는 그게 운이 좋은 줄도 모르고 야 그냥 술이나 사. 난 잘 모르겠고 나도 이거 사면 되냐? 뭐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안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들은요. 주변에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뒷걸음질 치다가 뭐 이렇게 쥐잡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꾸준히 뭔가 수익을 내고 뭔가 이게 공식과 철학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는 그냥 하루하루 닥친 일, 뭔가 회사 일, 뭐 가족 일 이런 거 처리하기도 바쁘거든요. 자, 친구라는 게 사실 좋은 게 뭐냐면 별 조건 없이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너 뭐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럼 나 좀 알려줘.
그러면은 얘가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그냥 뭐 밥 살게 뭐 이러면 또 밥 사준다고 또 얘가 뭐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누군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애가 나한테 알려준다는 게 엄청난 기회라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나도 그 방법과 원리를 배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배워가지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 얘기예요. 우선은 배워놔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배워서 뭐 해요? 그냥 얘가 찍어주는 거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제 기회를 놓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부자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책에밖에 없어요. 책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저자를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날 안 만나주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더 실력이 좋거나 뭐 돈이 더 많거나 이런 위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자기보다 뭐 실력이 더 부족하거나 자기보다 돈이 더 적은데 일부러 막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부자를 만나가지고 부자한테 배움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만날 이유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꼭 배우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왜 만나야 되는지를 설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그 부자들도 다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도 자기보다 더 부자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요. 근데 나를 왜 만나줘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만나달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뭐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친구 중에 만약에 부자래 아니면 뭐 돈 버는 법을 알았대. 근데 좀 얘기를 해보니까 뭘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좀 자랑 좀 들어주는 값으로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그 원리, 돈 버는 방법을 나한테 기꺼이 알려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대부분 듣기 싫어하고요. 술 얻어먹을 생각만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 야, 그럼 오늘 1차는 네가 쏴라. 이러고 끝이야. 이걸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죠. 왜냐면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아. 얘랑 나랑 같은 나이대고 뭔가 같이 살아왔는데 얘는 뭔가 잘 풀리는데 내가 좀 안 풀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싫어. 그러니까 야, 이번에 술자리나 좀 얻어먹고 가야겠다. 이런 정도로 그냥 치부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95%는 질투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 같고 한 5% 정도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5% 중에는 질투가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살 거리를 두다가 연락을 끊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저는 좀 봤습니다. 5% 정도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우리가 육하 원칙을 배웠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참 쓸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돈 버는 방법을 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면은 이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좀 그 과정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투자했고, 뭐 어떻게 배웠고, 뭐 누가 알려줬는지도 좀 배워보시고, 뭘 사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도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사는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샀고, 왜 팔고, 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를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과정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결과만 듣고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이 A라는 걸 사서 돈을 벌었구나. 그럼 나는 지금부터 미래에 이런 과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B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고르든 투자처를 고르든 하는 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네가 비트코인 사서 돈 벌었어? 그럼 나도 지금 비트코인 사서 돈 벌게. 야, 지금 사면 오르냐?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친구 중에 돈 버는 법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는 몇 없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인생에 잘 안 오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를 두고도 안 만나면 누구 손해일까요? 1번 그 친구 손해, 2번 나.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나를 안 만나도 돼요. 그 친구는. 근데 나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랑 계속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도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원들을 계속 만나면 회사에 계속 있게 되고요. 장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장사를 하게 되고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사업을 하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인간의 좀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 내 인생을 바꾸는 거는 남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인생의 기회가 올 때 내가 그 기회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서 제가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 주변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 원칙과 철학과 투자 기법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소수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